예,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많은 날이라 가지고요. 방금 MBC에서 2시 뉴스회전 방송하고, 그리고 이제 6시에 YTN 라디오에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 들어선 지 2주가 넘어서고 있고, 3주 됐구나. 평가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데, 저는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면 논쟁이 그래도 좀 생산적인 논쟁으로 바뀌었거든요. 과거에 보수 진영에 싸울 때 보면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갖고 몇 년 싸웠고요. 그전엔 친박이냐 비박이냐, 친박이냐 친이냐 이런 거 갖고 싸울 때는 사실 누가 집권하는지의 문제고 누가 당권의 헤게모니를 잡느냐의 문제지, 건설적인 담론을 놓고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한다 만다, 아니면 어떤 기본소득을 하냐, 이런 것에 대한 담론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이렇게 해야지 야당이 여당이랑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당장 기본소득 담론이 나오자마자 민주당 쪽에 분열이 생겼죠. 예. 이재명 지사는 좋다, 완전 기본소득제 비슷하게 해서 가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고, 박원순 시장은 갑자기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렇게 되면요, 민주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박원순 시장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 10월 26일에 그 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그전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그전에 무상급식 대해 가지고 어떻게 100% 모든 사람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겠느냐, 잘 사는 50% 말고 못 사는 50%에게만 무상급식을 하자, 그게 재정을 아끼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주민투표 걸었다가 실패해가지고 물러나고 당선된 분이거든요. 그 다음 박원순 시장 들어온 다음에 당연히 100% 무상급식 지지해가지고 박원순 시장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복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소 좀 접근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의 철학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 내부의, 민주당 내부의 모순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이견들이 노출되는 것이라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어떤 전국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그 사티아 나델라라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뭐 한국의 코로나 극복 뭐 잘했다 그러고, 무슨 뭐 같이 비대면 기술 뭐 활용해가지고 비즈니스 해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이렇게 공개했거든요. 이거요,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유튜브 음악가들이 자기한테 편지 보내가지고 지지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거 외에도 막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무슨 수법이냐면요, 옛날에 그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후국들이 이런 걸 우리한테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걸 이제 정책 홍보하려고 했던 그런 행동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과거에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한번 가보니까 중국이 의장국 비슷하게 있고, 그 주변에 중앙아시아의 작은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국가들, 그런 국가들 막 무슨 뭐 중국 칭송하고 이런 사람들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안 좋은 문화를 하나 만들었다 보는 게,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집에서 자고 있다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나서 편지를 보냈겠어요? 아니죠. 이미 해외 패턴으로 읽힌 거예요. 저기는 대통령이나 뭐 이런 거 칭송하는 편지 보내면은 그걸 기사화 시켜주고 자기들이 써먹더라, 이게 읽히면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구한말에도요, 각국 대사나 각국 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 했냐면, 야, 저 사람은 요렇게 하니까 포섭이더라, 저 사람은 요런 뇌물을 주니까 포섭이 되더라 이래가지고 그때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부패한 지경에 이르렀던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런 어떤 외국 기업 CEO가 그렇게 무슨 조공 보내는 것처럼 편지 보내게 하는 것들, 누군가는 야, 우리 국경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나라가 얕보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앞으로 이제 가면서 많은 난관에 봉착할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예전에 2012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할 때도 상당히 파격적인 많은 이야기를 썼는데, 그때 그것들이 관철되고 좀 먹힐 수 있었던 지점은, 박근혜라는 그 당시에 대선을 나가고 싶어하는 강력한 당내 지도자가 김종인 비대위원을 밀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어떤 버팀목이나 방패막이 없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이제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특유의 어쨌든 메시지력과 그리고 상대를 바보 만드는 능력. 자, 이번에도 보면은 원희룡 지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세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정확한 멘트가 기억 안 납니다만 오늘자 기사를 보면은 원희룡 지사가 공부가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방식이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옳다고 하는 걸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견을 제시했을 때 절대 같이 멱살 잡고 진흙탕 싸움을 안 끌고 들어갑니다. 그냥 그 사람은 뭐 모르는 사람 이러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 사람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아나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많은 이제 그 원로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봤을 것이고, 중진급들도 그러다 보니까 고전을 할 걸로 이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소득담론이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들어오면은 결국 미래통합당이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이미 기본소득제의 원형에 해당하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이 2012년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현한 바가 있어요. 네, 그때도 이제 보면은 노인 빈곤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거거든요. 처음에 원하는 다 주자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반발이 심해지고 실제 예산 조건 70%까지 줄인 건데, 그런 구도를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보수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보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은 기우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은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동안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대선 주자들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반 김종인 전선에 명확하게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큼 큰 존재가 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잘 기억하시면은 예전에 반 김희옥 전선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옛날에 김희옥이 어떤 분인지도 이제 기억 못하는 분 있겠지만 비대위원장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반 김희옥 전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김병준 위원장 상당히 뭐 관심을 받으셨던 분이긴 하지만은 반 김병준 전선이라든지 반 김병준 행보를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반 김종인 행보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미 이 비대위는 무관심 비대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수 소리가 쫙 나려면은 왼손과 오른손, 오른손과 왼손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허공에 휘둘러도 나머지 손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보통은 여당과 야당이 손바닥 마주치면 소리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당 내에서, 야당 내에서 당내 갈등을 통해서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만들어낸 구도라는 거는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안팎으로 다 만들었어요. 예. 그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도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당 내부에서는 보수 삭제 논란, 보수 정체성 논란 때문에 흔들리고, 이 말은 뭐냐면 두 개의 전선이 확립된 거예요. 손바닥을 아무데나 휘둘러도 짝소리는 나요. 이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밖에서 나든 안에서 나든지 간에. 이게 무조건 흥행 요소를 갖췄다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역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특유의 메시지력이 발휘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그러면 앞으로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실 텐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전당대회에 곧 돌입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묘한 지점에 들어서게 되는 게,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안정되고 그 민주당 쪽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우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민주당이 불안정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라는 것에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길게는 2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2년 동안 이 경제 위기가 계속된다고 했을 때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확립한 방식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밖에 안 나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방식이 2년 동안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이제 고민해보면은, 물론 이제 뭐 스웨덴이나 이런 데 시작하는 뭐 집단 면역이나 이런 방식은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이걸 계속 묶어두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해체라는 단어를 쓰죠. 저는 학교라는 공간이 앞으로 한 1년간 예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게 되면요, 교육 시스템 전반이 대한민국에서 해체될 가능성이 생긴다. 예를 들어 당장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지금 고등학생들과 지금 뭐 작년까지 제대로 받았던 재수생들이 같은 수능에서 같은 입시제도에 붙게 된다면은 학력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공정한 문제냐, 입시제도가 이제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만약 2년씩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학교 교육이 정상 안 되고 이러면은 나중에 봤더니만은
그 2년간 교육을 못 받은 세대는 굉장한 학력자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물론 학교 수업하고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최고 효율을 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치 판단해야 될 지점이 올 수가 있어요. 사망자 수가 뭐 1000명, 2000명 증가하는 상황이 가장 방지해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교육과 행정과 모든 면에서의 사회 시스템 붕괴가 더 우려야 되는 상황이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문제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앞으로 독단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자승자박이 될 수 있냐면은,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행정부와 입법부를 본인들이 독식하게 되는 것이고, 국정 운영과 예산 등의 무한 책임을 그들이 지겠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경제는 소강 상태 또는 하락기를 겪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이거를 대안 없이 혼자 다 떠맡아 가려고 한다? 이건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민주당 세력이 과연 그 절대 반지를 낀 손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앞으로 좀 그 상임위원장 독식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맥없이 협상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깔아놓은 빗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권이 본인들이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선은 시간 끌고, 정수조정으로 시간 끌고, 그 다음에 본 안에서 이제 싸우는 게 뭐냐면은 법사위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은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가 분리되게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법제 측면에서는 그들이 뭐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상원을 만들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국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법위원회를 만들게 되면은, 사법위원회는 관장하는 게 뭐냐면은 법원, 검찰, 그리고 이제는 공수처까지 관장해야 돼요. 자, 일반적인 국민 정서가 뭐냐면요, 원래 법사위라는 거,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것이 야당 몫인데 그것을 여당이 우격다짐으로 가져가려고 하다가 야당이 타협안을 내가지고 법제위 사법이 나눠가지고 하나씩 가지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 정서는 그래, 원래 야당이 가져가는 건데, 아니면 야당이 소수당이 가져가는 건데 하나씩 나눠 가지면은 여당이 그래 그 정도 협상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둘 다 독식하려고 한다면은, 야, 저 쪼개가지고 둘 다 가져가려는 건 여당이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진짜 독재하려나 보네, 이런 인식이 국민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법제위와 사법이 둘 중에 하나를 민주당이 내줄 수 있겠느냐? 절대 못 내줍니다. 법제위원회는 그들이 말했던 상황 논리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사법위원회는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검찰과 공수처와 법원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법위원회를 내주는 순간에 그 노력이 절반 정도는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위와 사법위를 나눈다 하더라도 둘 다 가져가려고 할 것인데, 이게 국민 정서상 말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센 수가 높은 빗장을 걸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협상이라는 거는 좀 재밌게 흘러갈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청와대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냥 강행해가지고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아무리 강성이라 하더라도 저게 청와대 그 오더나 아니면 압박 없이는 저렇게 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주호영 원내대표 계속 보면서 협상해야 되는데, 초장에 이렇게 거의 극한 협상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뭐 일이 잘 될 리 만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당의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그 정부, 청와대에서 충성맹세를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말 안 들으면 이제 청와대에서 눈 흘기고 이제 속된 말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도 유승민 원내대표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말하니까 바로 청와대에서 비터놓고 태클을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권력 후반부가 되면서, 왜냐, 정권 초반부에는 이런 갈등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정권 후반부 가면 갈수록 그 국회가 그 정부의 권한을 침탈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히 충성맹세를 강요하게 되고요. 그 판이 지금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갈등 관계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앞으로 뭐 이런 측면에서 여당의 내분이 좀 더 심화될 것이다. 특히 대선 주자들끼리도 막 싸우기 시작했고요.
이낙연 그 의원이 이제 대표 나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김부겸 전 의원이 나는 대표가 되어도 대권 안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그 사람 물먹이는 거냐면요. 김부겸 전 의원의 한마디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는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아마 감정의 골이 하나씩 깊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이제 내분기가 이제 다가오는 시점에 통합당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하에서 좀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그러면은 반등의 기회가 올 텐데 그걸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혹시나 해서 하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무슨 그 선거 부정론 이런 거 믿고 이렇게 막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그 제가 얘기했듯이 지난 선거 때 2016년 선거 때 문병호 의원이 7월 1일인가에 재검표를 했거든요. 7월 초 되면 이제 재검표 신청하셨던 분들 재검표 할지 말지 판단 나고 재검표 할 텐데 재검표 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면 제발 좀 접으세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어떤 아무리 이제 보수의 주류 정치인들이 아이고 이거는 과도한 의혹 제기이고 이거는 했을 때 오히려 보수 진영에 해가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민경호 의원이나 뭐 그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낚여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런 판을 끌고 온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윤미향 건이니 윤건영 건이니 제가 예고해드렸지만 윤건영 건 이것도 꽤 복잡한 건인데 지금 다들 선거 부정 이런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제대로 된 지금 투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빨리 그런 음모론적인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상적인 야당의 어쨌든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다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답답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나중에 꼭 이 모든 부정선거 담론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얼마나 지금 보수 진영을 금전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용해 먹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때는 그들에게 강한 비판을 던져주시고 이번에 백신 삼아가지고 다시는 그들이 하는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 조국 사태 때 유튜버들 방송해놓은 것들 지금 보면 뭐 조국이 박근혜 재판하는 법관을 만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빨간 포르쉐를 산다 이런 거 다 이제 유튜브에서 던져놓은 다음에 이 사람들 지금 전부 다 검찰에 기소도 됐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방어권 행사했겠죠. 근데 자기 방어권 행사에서 다 설명하고 있을 텐데 해명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빨간 포르쉐 사진을 제시 못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박근혜 재판장이랑 조국이 만났다는 증거를 제시 못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카더라 이런 거로 방송해가지고 하는 건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무슨 뭐 어디에 대학에 제가 개공 교수를 제가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제가 책임을 지울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정신 차리세요. 진짜 보면은 그거 유튜브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무슨 목적인지 사회적 영향을 키우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돈을 벌겠다는 목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방송해봤자 일장춘몽입니다. 나중에 다 감옥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보수가 그런 어떤 아주 유치한 수준의 유튜버들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